안녕하세요. 윤진수 작가입니다. 지난번에 저의 작품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아티스트 토크로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크게 작품을 제작하는데 참고가 되거나 저의 작품 세계에 좀 영향을 준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한 그 작가, 선배 작가 분들하고의 저의 작품에서의 좀 차이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외 제 전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나 그들 전시장의 어떤 트렌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시되고 있는 다양한 전시 어떤 작품들에 대한 흐름,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의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는 구상, 그다음에 사실적인 작품을 그리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추상 미술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대학원 입학 이후에 좀 도서관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어,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수업을 들으면서 또한 같이 수업을 받고 있었던 동료 작가들 어떤 작품들, 그런 또 작품들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들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듣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레퍼런스 작가, 선대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웰known 작가에 대한 그런 분석과 연구를 원하셨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우선 대학원 입학 전에 김한기 선생님, 김한기 화백을 되게 동경하고 그분의 작품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분께서도 초기에는 구상의 작품들을 많이 그리셨고, 또한 그 한국 전쟁 시기에 또한 이렇게 그 피난민들에 대한 어떤 모습을 그림으로 담기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분께서는 항아리를 또 수집하는 백자를 이렇게 모으시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에는 백자가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의 눈에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꽂혔던 부분은, 그분께서 이제 그 그림을 많이 그리시다가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셨던, 그래도 이제 그 색점 색선에 대한 전면점화 부분, 그 그림에서 이제 되게 많이 매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수십만 번의 어떤 점을 통해 가지고 우주를 표현하기도 하시고, 그분의 어떤 생각을 거기에 반영을 하셨을 때 어떻게 저렇게 심오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김한기 작가가 그렇게 많은 작품을 그려서 그 관객들한테 사랑을 얻었다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던 김한기 선생님은 어, 키가 크신 분이셨고, 그 다음에 되게 그림도 그렇고 평상시에 삶이 되게 즐겁게, 그림도 그리는 것도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셨던 아티스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집중적으로 대학원 들어가서 그분의 작품을 연구하고 파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작품 안에는 알게 모르게 리드미컬한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암동에 있는 그 김한기 화백의 그 미술 박물관에 갔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었던 거는 뭐냐면,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 일일이 다 노트에다가 그
그 에스키스 같이 다 설계를 다 하시고 그거를 작품의 캔버스로 옮길 때 스케일업 하시는 그 과정에서 저는 되게 많이 영감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감동을 받았었고 그래서 저도 대학원 초기에 계속 제 다이어리 안에다가 제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형태들을 계속 사각형의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제가 캔버스에 반영해서 사이즈도 키우는 작업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는 이미 1974년도에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김한기 선생님이 살아계신 분 같이 저한테 계속 뭔가를 코칭을 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추상 미술에 흠뻑 빠져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은 이제 학기가 이제 몇 번 이제 바뀌면서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던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서 추상 미술에 대한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공부를 해보시라고 하셔서 제가 실은 이제 마크 로스코, 그 다음에 이제 바닌 뉴먼, 그 다음에 이제 잭슨 폴로,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추상 표현주의, 그 다음에 추상 미술, 생면 추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들을 이제 시작하기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작품에는 조금씩 어떤 그들만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제 작품에 발전이 되면서 조금씩 녹아들이게 됐는데요. 가장 제가 충격을 받았었던 건 아무래도 2023년도 이태리에 제 이제 개인 미술 전시회가 있어서 나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실은 이제 한 이태리에 소재가 되어 있는 8개의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제 전시 그 당시 이제 이태리 밀라노에서 전시했었던 작품들의 특징을 보면 거의 단색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때 가장 또 심취해 있었던 그림 스타일이 단색하기 때문에 모노크롬 계열의 어떤 화풍을 많이 적용을 했고 계속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다 보면은 하나의 어떤 색으로 이렇게 모집이 되는 그런 형태의 작품이었는데 그 이태리 밀라노 개인전 2023년도에 갔을 때 그 미술관을 다니면서 유독이 제가 많이 보게 된 작품이 액션 페인팅 잭슨 폴록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분의 작품에서는 그 완전히 몸을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물감을 이제 드리핑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흘리면서 그걸 전부 다 작품 위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쌓는 작업이 있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작품을 직접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진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듯이 면밀히 보았는데 그 색감이 너무 저한테 충격적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23년도 10월 전시를 마치고 귀국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곧바로 제가 작업을 시작하면서 저의 작품에는 색깔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품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당연히 그 잭슨 폴로 님이 쓰셨던 어떤 액션 페인팅 기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표현되는 색층이나 느낌은 다를 수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또 제가 새로운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작품에서 그런 어떤 선대 작가님들 작품을 비교를 한다면 저의 작품은 그 물감을 바르고 나서 그 위에 풀지, 글루페이퍼를 붙이고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서 건조가 되면 다시 그거를 걷어내는 행위를 합니다. 그 걷어내는 행위 자체가 지난번 아티스트 토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간을 걷어내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걷어내는 것 자체가 물감이 그 위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떼어버리기 때문에 그 잭슨 폴록의 작품에서의 액션 페인팅은 걷어내는 행위는 없고 계속 그 위에 물감이 얹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어, 제가 존경했던 그 김한기 화백님의 작품에서도 계속 점을 그 위에 찍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물감이 그 캔버스에서 떨어지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윤진수 작가만의 어떤 새로운 작업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2024년도 3월 8일 날 그 발행된 그 After Hidden Memories 숨겨진 기억 이후라는 작품을 통해서 저의 작품 사진들과 작품에 대한 해석을 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렇게 3개국어로 해가지고 책을 발간하게 됐는데 그만큼 제가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저만의 어떤 기법, 방법 이런 것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좋았던 이유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지만 그 안에서 기억은 계속 쇠퇴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찾아내기 위해서 작가는 시간을 걷어내는 행위가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시간을 걷어내는 행위에서는 그 풀지를 계속 붙이고 걷어내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런 어떤 작품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전시 트렌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추상 미술도 많이 홍보가 되고 또한 관람객들한테 많이 익혀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해외는 제가 경험했을 때 완전히 리얼리즘 화풍 혹은 앱스트랙트 페인팅 정말 그 추상 미술 쪽으로 전환이 이미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만의 어떤 생각과 자기만의 어떤 화풍을 만들고자 하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보고 그리는 작품을 고수하던 그러한 어떤 과거의 르네상스 시대나 그 사실적인 작품을 그리기 많이 그렸던 18세기, 19세기 초 그때와 달리 정말 간딘스키나 몬드리안의 어떤 그 추상회화가 계속 발전돼서 점선면으로만 어떤 표현하는 어떤 그러한 추상 미술을 되게 많이 그리고 있고 그러한 작품들에 대한 전시가 되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추상 미술 그리는 작가들이 많이 계속 증가가 될 거고 자기만의 어떤 색깔과 표현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추상 미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또한 추상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 또한 후배들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연대와 어떤 공감대를 통해서 계속 소통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요즘 국내 미술에 대한 어떤 태동을 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소규모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같이 또 전시 기획도 뭐 하면서 여러 작가들하고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트페어 시장을 가보면 요새 그림 작품의 어떤 팝아트적인 성격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어떤 느낌 그리고 인스톨레이션 설치 미술성을 갖고 있는 작품들
심지어 뭐 AI 이제 최근에는 이제 AI가 도입되는 어떤 미술 작품들, 그리고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해서 일부는 평면화하지만 그 위에 어떤 인스톨레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에 대한 어떤 믹스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술도 해외 시장하고 견주어서 전혀 뒤질 거 없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작가들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어떤 특이한 자기만의 창조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착력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아이디어 싸움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작품 세계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되게 많은 노력과 힘든 그 자기만의 어떤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트페어 시장은 계속 무궁무진하고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단 파인 아트,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저희 대학원도 그렇지만 미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순수 미술에 대한 어떤 부분이 도태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인스톨레이션, 팝아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런 그림들이 생성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소양해야 될 어떤 핵심 가치는 드로잉, 스케치, 그리고 수채화, 그다음에 판화가 될 수도 있지만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평면 2차원 평면의 그 캔버스 위에서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은 계속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기준으로 그 뒤에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상을 시작을 해서 구상을 잘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아이디어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 추상 미술,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페인팅, 그리고 또한 하이퍼 리얼리즘, 사진처럼 정밀 묘사로 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 또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현실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좀그 형이상학적인 표현의 어떤 기법, 그런 그림 스타일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술을 배우려고 하는 후배 아티스트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들이 계속 어떤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미술 창조를 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 시장에서의 어떤 미술의 흐름은 저는 예측하건대 지금까지 왔던 의 그림이 어느 하나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꾸준히 가면서 거기에 계속 애드되는, 또 애드되는 그런 어떤 그런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이 네 가지 종류의 어떤 그림이었다, 그럼 앞으로는 뭐 여섯 가지의 종류, 여덟 가지의 종류. 왜냐하면 작가는 자기의 작품을 계속 발전을 시키긴 하지만 3년, 5년 뭐 이런 기간으로 기존에 해왔던 것을 금방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만한 자기의 어떤 작가만의 고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작품을 창출해내기 위한 어떤 어디셔널한 어떤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들이 자꾸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그 미술 장르가 생성되고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예로 AI에 대한 그 우려감도 있기는 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챗GPT에다가 지브리로 뭐 그려달라고 하면은 뭐 불과 5초, 10초밖에 안 됐는데 내가 설정을 해주고 어떤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하면 다 알아서 그려줍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그림을 그린 것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학습이 이미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패턴,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우리 컴퓨터의 기계가 연산을 통해 가지고 그 수백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수천만 데이터를 갖고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창조성이 보인다고 하겠지만 그 창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 사람의 생각으로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직접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뭔가 실수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의도치 않은 어떤 흔적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컴퓨터가 그리는 그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면 너무 잘 그려줍니다. 그 너무 잘 그려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미스포인트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러한 기계적인 혁명, 그 다음에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제한적인 요소, 그 제한적인 요소가 더 저는 내추럴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인간은 기계를 만든 주체이고 장본인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무리 발전하고 학습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런 흔적이나 어떤 오점들을 만들기 위한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더 잘 그리고 마블링을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어떤 획일적인 그러니까 특정적인 어떤 그러한 창조성과 고유성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앱스트랙트 페인팅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해오던 어떤 사실 위주의 어떤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발전하는 분들이 앞으로 이 미술 시장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품은 이제 뒤에서도 이제 그림이 보이긴 하는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색입니다. 저는 제가 그 23년도 10월에 이태리 갔다 오면서 바로 내가 찾아 나가야 할 핵심 가치는 넘버원이 색이었구나. 그 색을 잘 다루고 색을 컨트롤 잘 할 수 있다면 정말 미술 아티스트로서는 걱정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아티스트들은 정말 색을 잘 표현하고 그 색이 섞임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그 과정 그리고 그 색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아티스트 톡에서는 좀 더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안건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